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혼란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동유럽의 젊은 여성들이 한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밤길도 안전하고 약속도 지키는 나라래. 거기선 여성도 존중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동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마치 희망의 메시지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벨라루스 민스크에 사는 27세 일레나입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통역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도 전쟁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 일레나 주변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소피아라는 선배가 한국으로 떠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믿지 않았던 일레나. 하지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마침내 일레나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통역일로 모은 돈을 털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산 거죠. 과연 일레나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유럽 여성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작 전에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지금부터 일레나의 한국 여행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태어난 일레나 드미트리예바입니다. 27살이죠. 벨라루스와 라트비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학과 3학년까지 다니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중퇴했습니다. 그 후 3년째 러시아어와 영어 통역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2022년 2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우크라이나에 살던 외삼촌 가족과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뉴스만 보셨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기 시작했죠. 저 역시 매일 아침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폭격 소식, 피난민 뉴스, 사망자 수.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통역 일로 만나는 고객들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자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다 보니 한국 남자들이 좋아 보여. 한국이라면 안전할 것 같아. 처음엔 단순한 한류 열풍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 도피의 하나겠거니 했죠. 하지만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 사촌이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완전 다르대. 거기선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다더라. 남편이 집안일도 도와준다던데. 한국 남자들은 약속 시간을 정말 지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절친 안나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일레나, 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안나가 말했죠. 뭘? 한국 가는 거. 저는 놀랐습니다. 안나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인 친구거든요. 꿈 같은 소리는 절대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갑자기 왜? 소피아 언니 기억나지? 작년에 한국 간 그 언니. 소피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소피아는 대학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고 누구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언어학과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고 졸업 후에는 번역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 소피아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작년에 들었거든요. 당시엔 일시적인 도피라고 생각했어요. 소피아 언니가 왜? 제가 물었죠. 안나가 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칠 전에 온 사진이야. 사진 속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표정이 밝고 편안해 보였고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소피아 언니야? 맞아. 메시지도 왔어. 여기서 진짜 나를 찾았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소피아 같은 현실주의자가 그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보낼 리 없잖아요. 혹시 계정 해킹당한 거 아냐? 아니야. 영상통화도 했어. 정말 달라 보였어.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다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소피아 같은 사람이 그런 메시지를 보낼 리 없는데.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치안 순위, 여성 안전도, 국제 결혼 통계.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통계,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다는 후기들. 2주를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통역비로 모은 돈 $1200, 제 전 재산이었어요.
비행기표가 $800였죠. 2주만. 2주만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부모님은 극력 반대하셨어요. 미친 짓이야. 그 돈으로 여기서 뭐라도 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소피아의 변화가 진짜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런 곳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13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한국어는 전혀 몰라서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었죠.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밤 11시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바닥이 거울처럼 깨끗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죠. 벨라루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죠.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폰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민스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밤에, 안전해요? 서툰 영어였지만 직원이 이해했나 봅니다. 네, 아주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지도를 주면서 24시간 편의점 위치까지 표시해줬어요. 첫날 밤 잠이 안 와서 호텔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24시간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자 직원들이 혼자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나씩 들어가서 물을 사면서 관찰했어요.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본격적으로 소피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둔 NGO 센터를 방문했어요. 명동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였는데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지하철역마다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NGO 센터에서 지훈이라는 한국인 남성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소피아를 찾고 계시는군요. 지훈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분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처음엔 의심하고 그 다음엔 놀라고 마지막엔 이해하게 되죠. 지훈은 소피아가 한국어를 배웠던 교실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소피아 씨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한 달 동안은 거의 말도 안 하셨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떤 변화요?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웃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죠.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훈의 설명을 들으니 소피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곳인가요? 제가 물었죠.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는 누군가를 버리기보다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 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어요. 계산할 때 직원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손님과 직원 사이에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훈이 한국에 정착한 동유럽 여성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경계했어요. 혹시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마리나였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한국에 온 지 2년 된 28세 여성이었어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인상은 약간 피곤해 보였어요. 한국 생활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죠. 쉽지 않아요. 마리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외로울 때도 많고 특히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면서 고향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여기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남자였거든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야, 여자 이런 식이었어요. 마리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러시아에서 전 남편은 저를 여자애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요.
마치 이름이 없는 존재처럼 취급했죠. 하지만 현재 남편은 항상 마리나야 하고 부르면서 제 의견을 물어봐요. 일주일 후 타티아나를 만났습니다. 벨라루스 출신 25세였어요. 이번엔 강남 지역에서 만났는데 타티아나는 마리나와 달리 밝아 보였어요.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6개월 정도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죠. 그럼 왜 견뎠어요? 타티아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기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화나면 화를 내도 되죠. 남편이 괜찮다, 내 마음 이해한다고 말해줘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타티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여자가 감정 표현하면 히스테리 부린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아이구리였습니다. 30세로 3명 중 가장 연상이었어요. 아이구리는 이태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밤길이에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밤길이 무섭지 않았어요. 아이구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고향에서는 해질 무렵부터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특히 혼자는 절대 안 돼요. 강도나 성추행이 너무 흔했거든요. 여기서는 새벽 2시에도 편의점에 갈 수 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두 번째 주에 우크라이나 출신 올가를 만났어요. 26세였는데 올가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더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힘든 일도 있지 않아요? 제가 물었죠. 당연히 있죠.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시댁 어른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여기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올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함도 지르지 않고요. 화가 나면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남자가 그럴 수 있나 싶어서요. 올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카자흐스탄에서 온 나지라였어요. 32세로 가장 연상이었고 한국에 온 지도 3년으로 가장 오래됐죠. 나지라는 한국어도 가장 유창했어요.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이혼 경험이 있어요. 나지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글쎄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술만 마시고 돈도 안 벌고 저만 때렸거든요. 지금 남편은 완전히 달라요. 약속을 지켜요. 3시에 만나자고 하면 정말 3시에 와요. 늦으면 미리 연락하고요. 5명과 각각 만나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두 처음엔 힘들어했다는 점, 그리고 모두 존중에 대해 말한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각자의 경험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적응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렸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인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나지라가 웃으며 답했어요. 일레나, 이건 외모나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왔는지 알면 이해할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운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3년째 쓰던 삼성 갤럭시 A54가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민스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새로 사야지 하고 포기했거든요. 수리비가 새 폰값이랑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명동거리에서 길을 물어봤더니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세요. 보증 기간이면 무료로 고쳐줄 거예요.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무료 AS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어요. 직원이 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메인보드 문제네요. 수리 가능해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무료입니다. 보증 기간 내니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정말 공짜라고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임시로 쓸 폰이 필요하시면 근처에 중고폰 가게가 있어요. 저는 중고폰 가게에서 10만 원의 중국산 폰을 샀습니다. 하루만 쓰면 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산 폰이 진짜 문제였어요. 사진을 찍으면 흐릿하게 나오고 영상통화를 하면 화면이 끊어지고 지도 앱은 자꾸 멈췄어요. 가장 황당한 건 문자 메시지가 30분 늦게 와서 약속 시간을 놓칠 뻔한 거였죠.
카페에서 올가와 만나기로 했는데 올가가 보낸 10분 늦어요 메시지를 저는 40분 후에 받았어요. 그래서 올가는 이미 갔고 저는 1시간을 혼자 기다렸죠. 뭐 이런 폰이 다 있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 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화질은 깨지고 음성은 끊어지고 어머니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서 속상했어요. 하루만 더 참자하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정확히 오후 2시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폰이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습니다. 화면도 깨끗하고 작동도 완벽했어요. 정말 무료인가요? 네, 보증서 확인하세요. 제 갤럭시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 색감이 선명했어요. 지도 앱도 빠르게 작동하고 문자도 즉시 와요. 그 순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폰이 아니야. 삶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상징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질이 선명하고 음성도 깨끗해서 어머니가 일레나 얼굴이 더 밝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엄마 정말 밝아졌을 거예요. 며칠 후 타티아나를 다시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타티아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작은 것도 잘 작동해요. 그게 곧 삶의 신뢰예요. 버스도 정시에 오고 ATM도 24시간 작동하고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죠. 벨라루스에서는 어땠어요? 제가 물었어요. 타티아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매번 실망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인터넷도 자주 끊어지고 약속도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죠. 저도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항상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소피아가 궁금해졌어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도 좋았지만 결국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소피아였거든요. 지훈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뭔가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연락했습니다. 일레나 씨 시간 있으시면 센터로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진중한 느낌이었죠. 혹시 소피아와 관련된 건가요? 직접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NGO 센터에 도착하니 지훈이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티슈 상자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왜 티슈를? 하고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지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소피아 씨가 몇 달 전에 영상 메시지를 남겨두셨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처음엔 보여드릴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꽤 감정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소피아를 만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소피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소피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카락은 더 밝은 색으로 염색했고 화장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예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안녕 일레나. 화면 속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한국에 왔다는 뜻이겠지? 지훈 씨가 나에게 말했어. 너도 궁금해할 거라고. 소피아의 목소리는 전에 들어본 것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예전엔 항상 쿨하고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이런 곳이 정말 있을까 싶었거든.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첫 달에는 매일 울었어. 무서웠거든. 혹시 또 실망하게 될까봐. 민스크에서 너무 많은 실망을 했었잖아.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소피아의 솔직한 모습이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라, 일레나. 여긴 내가 사람이 되는 나라야. 소피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엄마가 아닌 존재로, 딸이 아닌 존재로 그냥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민스크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부속품이었어.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지. 사람들은 나를 세르게이 아내 이렇게 불렀어. 심지어 은행에서도 세르게이 부인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 사람들이 소피아 씨라고 불러줘.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물었어. 소피아님,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 순간 깨달았어. 아,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존재구나.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르게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어. 하지만 나를 보지는 않았어.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했지. 내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내 꿈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 심지어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도 몰랐어. 여기 온 첫 달에 현우를 만났어.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현우는 나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 그 질문을 받고 며칠 동안 울었어. 32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질문이었거든. 나한테도 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티슈를 밀어줬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소피아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 나 같은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소피아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어. 민스크에서는 매일이 똑같았거든. 밥하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그게 다였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소피아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일레나, 너도 이제 알겠지? 이건 도망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어.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던 거야. 너도 용기 내, 일레나. 내 진짜 이름을 찾아. 영상이 끝나자 저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훈이 등을 토닥여주면서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 씨, 저도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소피아의 영상을 본 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동요가 되어서 차분히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이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줬지만 저는 직접 소피아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소피아가 살았던 곳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지훈에게 물었어요. 혹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며?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기대하지는 마세요. 평범한 곳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소피아가 6개월 동안 살았던 원룸이었어요. 홍대 근처 골목길에 있는 오래된 건물의 2층이었죠.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건물 주인 할머니가 기억해 주셨어요. 아, 소피아. 그 러시아 애기. 할머니가 반가워하셨어요. 참 착한 애였어. 처음엔 말도 못하더니 나중엔 한국말 잘하더라고. 할머니가 건물 뒤편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화단 있지? 소피아가 꽃 심어준 거야. 화단을 보니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예쁜 꽃들이었어요. 언제 심었어요? 제가 물었죠. 작년 봄이었나? 소피아가 할머니 꽃 심어도 돼요? 하더라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묻던지.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용했어. 밤에 울음소리도 들렸고. 그런데 점점 밝아지더라니까. 나중엔 마트 가실 때마다 인사하고 무거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두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마트였어요. 이번에도 사장님이 소피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소피아? 물론 기억하지. 우리 마트 단골이었어. 60대 사장님이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오나 했더니 이사 갔구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이 레지스터를 정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애였지. 한국말 못할 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중엔 한국말 늘어서 다른 외국인들 통역도 해주고.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지훈이 물었죠.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날이 기억나네. 할머니 한 분이 쌀포대 못 들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소피아가 집까지 들어다 드린 적 있어. 그 후로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지. 세 번째는 한국어 학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소피아 씨 친구분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소피아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3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발표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학생들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6개월 차쯤에 자기 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피아 씨가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소피아가 자주 갔다는 카페였어요. NGO 센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여기서도 사장님이 소피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소피아, 우리 단골이었지. 30대 여성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왔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국어 공부하고. 사장님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 자리가 소피아 자리였어. 그 자리에 앉아보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여기서 뭘 했어요? 공부도 하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일종의 소모임 같은 거였지.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지훈에게 말했어요. 소피아는 정말 떠난 게 아니었군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곳에 소피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들은 모두 따뜻해요. 누군가를 도우려 했던 흔적들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소피아 씨뿐만 아니라 여기 정착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시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아가 한국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소피아의 흔적들을 따라다닌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피아 씨가 일레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소피아 씨가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내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다음날 한강공원에 가는 길에 저는 떨렸어요. 소피아를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혹시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영상에서 본 소피아와 실제 소피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약속 장소인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나다녔죠.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레나. 돌아보니 소피아가 서 있었어요.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한국 여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소피아 언니.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런 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소피아는 생각보다 편안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죠. 언니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소피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줬어요. 첫 3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낯설고 매일 밤 민스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럼 왜 견뎠어요? 현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격려해줬거든요. 현우 씨는 어떤 분이에요? 소피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다, 천천히 하자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처음으로 꿈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에요. 소피아가 가방에서 작은 화분을 꺼냈어요. 수국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언니가 새로 시작할 곳에 심어보세요. 제가 화분을 받으며 물었어요.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울 거고 외로울 때도 많을 거예요.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하고.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제가 물었죠.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NGO에서 상담사로 일해요. 저 같은 여성들을 돕는 일이죠.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처음엔 저처럼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가끔 제 과거가 떠올라서 같이 울기도 해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기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석양이 비쳐서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중얼거렸죠.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겠어요. 헤어지기 전에 소피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일레나, 만약 여기 남기로 결정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 구하는 것부터 한국어 배우는 것까지.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해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해서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민스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소피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가끔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다시 예전의 소피아가 될 테니까요. 이제는 진짜 소피아로 살고 싶어요. 소피아와 만난 지 3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 관광비자로는 90일까지만 머물 수 있었거든요. 이미 3주가 지났으니 시간이 많지 않았죠. 벨라루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지훈과 마지막 상담을 가졌어요. 결정하셨어요? 지훈이 물었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여기 남고 싶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왜 머물고 싶으세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한국을 향하는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존중과 책임, 신뢰가 남아있는 사회를 찾은 거예요. 지훈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여기서는 여성도 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우선 비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고 한국어도 제대로 배워야 했어요.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집도 구해야 했죠. 많이 어려울 거예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각오되셨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민스크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일레나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일레나로요. 지훈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어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로 결심한 거죠. 첫 수업날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레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벨라루스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저처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요. 그날부터 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 달 후 소피아가 준 수국 씨앗을 심었어요. 원룸 베란다에 놓은 작은 화분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작은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NGO 센터에서 새로 온 우크라이나 여성을 만났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레나예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벨라루스에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그 여성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올가예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나요?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의 소피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올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석 달째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많아졌죠.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벨라루스요. 한국이 어때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그 손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네요. 여기서 행복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수국이 활짝 피었어요. 파란색과 분홍색 꽃이 베란다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매일 아침 수국에 물을 주면서 저는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구나. 어제는 새로 온 러시아 여성의 통역을 도와줬어요. 6개월 전에 제 모습과 똑같았죠. 무서워하고 모든 것이 낯설어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달라질 거예요. 지난주에는 소피아와 다시 만났어요. 일레나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 보여요. 언니도 처음엔 이랬겠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비로소 일레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부속품도 아닌 그냥 일레나로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